최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정미경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각 후보 진영은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신경전에 대해 먼저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윤 의원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마 이제 신경전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가 아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그 양자구도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발표되기 전에 SNS에 올리면서 이제 이미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양자구도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각 당의 후보가 이미 다 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있어서의 양자구도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거 후보와 결정 전이라면 각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을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에 있어서 양자구도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표심을 좀 왜곡할 우려가 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보수적 표심에 좀 덜 미운 사람이라든지 보수정치 부여를 위해서 조금 더 만만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좀 강요하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우려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들을 관련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한 적도 있는 걸로 좀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최근에 있어서 있는 이 양자구도 여론조사 자체는 정치적으로 그 표심을 어느 정도 좀 왜곡하거나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한 방향으로. 이런 걱정된 소리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5명 정도 나와 있으면 5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양자구도로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후보가 네. 결정되기 전이라면 예.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좀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후보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자구도라고 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적으로 여러 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희경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모든 선거는 그 구도 그리고 진영 간의 그 유권자의 표심을 놓고 하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좌우 양쪽이 51대 49, 49대 51의 다툼을 그동안 쭉 대선의 경우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야 성향의 그 정당에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저희 신뢰도의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보수의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앵그리 보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탄핵 정국 이후에 화가 난 마음 둘 곳 없는 그 보수의 표심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많은 수의 또 이 보수 유권자의 표심이 안희정 을 거쳐 또 안철수로 아직까지 잠시 일시적으로 가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트럼프 힐러리의 대결에서도 많은 대다수의 미국의 여론조사기관과 또 그 언론들이 힐러리의 당선을 점쳤지만 결국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앵그리 보수가 결집을 한다면, 우리 보수 표심이 똘똘 뭉친다면 대선 승리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샤이 보수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앵그리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앵그리 보수의 표심이 반영되지 못한 여론조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정미경 의원님. 이번 대선은 사실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예측을 보고 지금 현 상황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지금 양강구도가 왜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반문재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보수가 그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문재인 그 반문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보수 쪽에서 그냥 그나마 안철수가 낫다, 안철수 후보가 낫다 이러고 투표장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하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의 그 흐름,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핵심은 그 지금 현재 그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의 그 두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상수는 아니에요. 보수의 표심이 상수는 아니지만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겁니다. 그 보수 표심이 지금 보여주는 오늘의 이 여론조사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또 몇 번씩 출렁일 것인지 그거에 따라 또 대선판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성기남 홍보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양강구도 조사가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지만 양강구도는 역대 대선에서 항상 해오던 패턴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예를 들면 노무현인가 아닌가? 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도요. 박근혜 후보를 이길 후보가 문재인인가 안철수인가? 이런 조사를 단일화 이전까지 해왔던 겁니다. 언론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실상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두 후보를 놓고 참고 자료를 내놓는 겁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대하는 정치인들의 기본 태도가 첫 번째,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 여론조사는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은 후보가 5명에서 6명이 이미 사실상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보수 세력의 퇴조 또는 어떤 정권 교체 열망이 80% 가까이 이르면서 야당 대 야당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고 무응답층이 벌써 15%에서 20%까지 줄어들 만큼 어느 정도 선거 구도가 확정되게 나가고 있는 국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왜 지지율이 추락하고 정체되는지 또 왜 어떤 상승 요인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고 또 선거 전략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 여론조사를 보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여론조사 수치를 둘러싼 표심 왜곡 이런 주장 자체가 좀 사실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윤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추세를 보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 2017년 대통령 선거라는 게 탄핵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보수층, 보수 표심이 사실 마음둘 곳이 없어 하거든요. 뭐 앵그리 보수가 됐든 샤이 보수가 됐건. 근데 이분들이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의 지지 후보들을 사실 마음껏 얘기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자기들이 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좀 덜 미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양자 통한 양강과 양자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양자 대결을 억지로 붙임을 해가지고 사실은 보수층 후보들한테 일방적으로 좀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네. 좀 억울한 측면도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에 대한 신경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 역대 선거를 통해서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변수가 생길지에 대한 예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희경 의원께서 먼저 한 달간 좀 이런 뭐 여론조사 부분에서의 큰 변화 말씀하셨다시피 앵그리 보수의 결집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십니까? 하신다면 어떤 근거가 또 있는지?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게로 쏠린 표심은 네. 마치 이 두 정당과 두 후보가 큰 차별성이나 있는 듯 지금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보수 표심이 거기에 좀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저는 사실은 하나의 정당이라 그래도 다를 바가 없는 정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호남 적통이 누구냐를 두고 다투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당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검증이라든지 또 참신성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고 하기에는 박지원 당대표의 역할과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익히 보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표방하는 중도 혹은 중도에서 보수 쪽으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다. 결국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누구를 찍든 결국에 호남 적자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누가 됐든 이 정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심지어 당까지도 합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아신다면 저는 이제 보수의 표심은 명백히 우리 보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게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대결했던 대선에서도 12월 19일 선거인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회창 후보는 대세였습니다. 거의 당선이 확실한 후보였는데 한 달 사이에 단일화를 거치고 이러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문제는 보수가 어떻게 단결하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 숙제를 곧 해결을 한다면은 저는 이 선거는 분명 해볼 만한 선거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좌파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훈 의원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좀 우리 진희경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는 보수적 표심만 놓고 보면 보수적 표심이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홍준표 후보한테 쏠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미 보수 표심이 마음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보수 후보가 새롭게 서려면 새로운 보수, 따뜻하고 건강한 보수, 깨끗한 보수라는 새로운 기치와 희망과 이런 비전을 보여줄 때만이 사실은 보수 중에 새롭게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나 저는 죄송하지만 유승민 후보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희 문재인 후보님하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지층한테 꼭 저희들이 이제 단합과 사실은 통합을 당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현재 지지도 보면 당 지지도가 네. 꾸준하게 45%에서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후보님 스스로가 당 지지도를 아직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재인 후보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만 다 흡수할 수 있다면 이번 선거 뭐 독주하는 방식으로 대세로 형성돼서 그렇게 선거 치러지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좀 무난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고 예. 싶은 건 왜 문재인 후보가 당의 지지를 다 못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경선 과정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자체가 꼭 본선인 것처럼 얘기됐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후보 진영 간에 사실은 네거티브도 상당히 심했고 어떻게 본다면은 마음 상하는 일까지 있을 수도 있고 각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툼도 치열했었고요. 그것을 서로 간에 치유하고 통합하고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모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후보님 갖고 있는 포용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기남 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다시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차별점이 없을 수 있다, 참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뿌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좌파 정권 출연 또는 좌파 정권에게 결코 표를 주지 않을 것. 저는 이런 구분법은 좀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제 좀 사라질 때가 됐다. 우리 국민들은 좌파 우파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통합해낼 정치 세력, 또 후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안철수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왕조 500년에 일어났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출렁거림을 통해서 여론 지지율은 다시 한번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지지층이 굉장히 결속돼 있고 단단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직도 대선이 좀 더 가까워질수록 그 지지율이 좀 재편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 진영의 44%, 또 안철수 후보 진영의 40%가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라고까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 여론 구도의 그 지형 자체는 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수 후보를 통한 대선 승리 가능성은 이미 소멸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야권이지만 보수
세력으로 표방되는 또 보수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도 성향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어떤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핵심은 이번 대선에 파는 그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출렁이고 움직일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국민의당한테 제안을 한다면 이거를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가 다른 점을 보수 표심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패권 세력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는 뭐냐면 통합과 그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놔야 돼요. 만약에 내놓지 않고 말로만 집권한 이후에 나는 그걸 내놓겠다. 그 다음에 나 혼자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양강 구도를, 양자 구도를 만들어줘서 나 혼자라도, 우리 혼자라도, 안철수 혼자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되면 욕심꾸러기 또 혼자 문재인 후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인식이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수의 표심에 빈정상하게 되는 거예요. 보수를 정말 이거 아닌가 보다, 똑같은가 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당이 아니고 박지원 당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은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지, 만약에 그 지점에서 딱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같은 사람이다, 사실은 똑같다. 왜? 박지원 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그 보수 표심은 옮깁니다. 왜냐? 만약에 그게 굳건한 지지율이었다면 처음부터, 최근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는 30%를 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기남 위원장의 반론 듣겠습니다. 좋은 충고이고요. 그러나 어떤 국민의당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안철수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바로 공정과 어떤 불평등 해소에 있습니다.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누구이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밀려오는 이런 파고를 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또한 연대와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본 입장은 이른바 오늘날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몰고 온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대와 통합은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한 세력과는 기본적으로 연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한국 정치가, 한국 대선이 이제는 차가운 그런 단일화, 연대의 틀을 벗어 던지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드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처음 나와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미경 의원 이야기 듣고 전희경 의원께 그 얘기가 어떻게 국민들께 들리느냐면요. 집권에서 그 파일을 우리만 먹겠다. 왜 나눠 먹냐. 우리만 먹어야지. 더군다나 이렇게 여론조사가 좋은데. 이렇게 들려요, 저요. 그러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적폐청산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적폐청산을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 보수 쪽에서 그런 걸 의심하냐 하면은 사드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당 당론은 뭐냐면 사드 반대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전향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본인만 바꿨어요. 당론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의당하고 대통령은 완전히 떨어져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그 당 4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도 지금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통합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악보를 내놓으셔야 돼요. 악보를 내놓고 이런 악보로 노래를 부르겠다 그래야지, 악보 없이 그냥 우리는 집권한 이후에 통합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 못 하잖아요. 네, 전희경 의원님. 네, 먼저 그 국민의당 쪽에서 이 좌파 우파로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좌파 우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유를 중시하냐, 평등을 중시하냐, 성장이냐, 분배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것들이 전부 좌우를 가르는 기준들인 것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아직도 꾸준히 대화 상대로 보느냐, 아니다. 이거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느냐,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게 다 좌파 우파의 스펙트럼화에서 선택지로 다 갈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좌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마치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뭐 꿈, 뭐 미래, 뭐 청춘,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슬로건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중적인 어떤 그 지지를 지금 이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명확한 비전,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국민들께 호소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이 없거나 본인의 입장을 바꾸거나, 그럼 본인의 입장을 바꿨으면 아까 정미경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론과 다른 본인의 입장을 일단 당부터 설득하거나, 또 박지원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대북인식,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관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 좌에 가 계신 분인데 그분과 한 지붕을 쓰고 있으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훈 의원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길 좀 바랄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님의 정체성은 저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분 스스로가 사드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살아왔던 궤적이나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쓴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따지면 호남의 보수층에 기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의 큰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차별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안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큰 차별성은 없었지만 국민의당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그분들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고 저는 중도 나름대로 중도이고 특히나 중도에서도 보수 쪽이 조금 가까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신 정당이고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섭섭하실 거예요. 보다 더 분명히 해줬으면 차라리 선택하기 편할 텐데 애매하고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다 안고 갈 듯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측면이 오히려 거꾸로 저희는 보수 표심 입장에서 보면은 다는 아니시겠죠. 일부 보수적인 표심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강론 얘기를 하시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자강론은 당내용이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갈 곳 잃은 보수적 표심한테 무릎 꿇고 들어오라는 얘기 이상의 의미가 저는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도 좀 꼭 지적하고 싶네요. 네, 정기남 위원장님. 국민의당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얘기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냐 우냐로는 설명이 안 될 겁니다. 합리적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유권자적 성향을 바탕으로 하면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햇볕 정책이 극단적 좌파 정책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무슨 상황이니 좌지우지한 이런 말씀하시는데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인 건 분명하지요. 그러나 대선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박지원 당대표에 의해서 휘둘리고 할 일도 없고요. 앞서 사드 배치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안 대표님은 전략적 모호성 같은 태도를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서 안 대표님의 가장 정확한 특징은 사드 배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론을 바꿔나가겠다.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당론도 변경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또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 또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유연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정책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적 모호성 부분이 아마 사드에 예. 관련된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적인 표심이나 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심에서 저희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교안보라는 게 이렇게 1+1은 2가 나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스냐 노냐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외교안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 것인가가, 그다음에 무엇이 국익인가, 국익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보수적인 표심에서 보면 안보적인 관점에서의 국익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사실은 지금 당장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지금까지 한류를 이끌어왔던 문화계나 문화산업이나 그다음에 중국과 거래하고 있던 수많은 우리 산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 국익도 한층에 존재하고요. 이 양쪽을 어떻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하나,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번 관훈 토론에서 사드 배치 이제 다시 배출해야 한다고 찬성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황이 바뀌면은 본인 입장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절차가 되게 중요했다. 최소한 공당의 후보로서 공당의 당론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당론 변경 정찰을 먼저 받는다든지 최소한 당과 상의한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옳았다. 근데 그러한 절차를 이제 이후에 밟는다 하시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관계라는 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국민의당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임시 정거장 정도의 수준에서밖에 이 양반이 정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후보를 대기 위해서 당이 필요했고, 호남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필요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필요했는데, 이분은 국민의당이 자신의 필요성만 느꼈을 뿐이지, 네. 이 국민의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당론을 정하고 당론을 변경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극적으로 나타난 게 관훈 토론에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에 이제는 대선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내가 후보니까 내가 정하면 이대로 갑니다라는 의미, 다른 의미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기담 예. 위원장의 반론 짧게 듣고 발언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 임시 정거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온당치 못한 표현이다. 먼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출범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른바 그동안 한국 정치에 고질적 병폐했던 소위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어왔던 양당 구조에 대한 폐해, 그다음에 분노의 정치, 패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제3당이라는 지위를 국민들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4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과 그것을 떠받치는 국민적 여론이 한데 어울리면서 이른바 양강구도, 또 1, 2위를 다투는 유력 후보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는 유연해야 됩니다. 또한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변화하고 변경시킬 때는 충분한 그런 당내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또 바꿀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희경 의원. 네, 지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하고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분노의 정치, 패권 정치 이런 것들을 양당 구조 이런 거를 허물나는 유권자의 표심이다. 그렇게 이제 정당의 그 출현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볼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40석 의석 중에 비례대표 의석을 빼고 지역구 의석이 27석인가요? 그 중에서 23개 의석이 호남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저는 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그 출발에서의 한계가 명백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금 개혁적 중도 세력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어디로 갔다 이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이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하셨다가 안보면에 있어서는 사드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반대의 뉘앙스를 풍기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 외교 상황이 바뀌고 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도대체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 상황이면 사드 해야지, 이 정도의 결심 가지고는 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본인이 뭐 기업을 해봐서 뭐 나라 경영도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삼성이라는 동물원에 갇힌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스스로가 도대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혁적 중도 세력이다 이런 부분도 그분께서 뭔가 더 명확하게 국민들께 꺼내놓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구해야지, 지금과 같이 모호성이 곧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미영 전 의원님의 의견까지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국의 핵심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한쪽 패권 세력이 지금 몰락하는데 이 몰락과 함께 이쪽 극단에 있는 친문 세력의 몰락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보수 표심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는 건 안철수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당에 얘기하는 건 흥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와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또 이게 또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은 순간순간 지금 이 표심을 막 옮기고 계세요. 바꾸고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대선판을 결국에는 움직일 거는 보수 표심이라고 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보수 표심이 계속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겸손할 것을 주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에게 만약에 제언을 한다면 지금 막판 뒤집기 할 별로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권령 개헌과 3년짜리 대통령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께 약속하는 거 아니고는 제가 볼 때는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여요. 네, 정기남. 국민의당이 더 잘해야 된다. 여기서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굉장히 무거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연 소수 정당이어서 그런 신뢰감을 못 주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새누리당 거대 정당이었습니다. 거대 정당이 결국 국정농단의 어떤 주범이 됐고 국정농단을 만든 세력이 됐던 것입니다. 정치의 감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단 한 번 이것이 정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집권해도 다음 정권은 소수 정권입니다. 소수 정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세력과 함께 협치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관한한 거대 정당인, 어떻게 보면 야당인 민주당도 거대 정당에 속할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데, 저는 국민의당이 사실 비록 소수의 의석이지만 수권 능력을 갖춘 여러 세력을 영입해서 인물로 포진하고 그렇게 되면 집권 이후에 충분히 협치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윤 의원님. 예. 일단은 우리 바른정당 우리 정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패권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패권 세력이 몰락하면서 친문 세력이 몰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촛불 민심을 받아안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참 애 많이 썼습니다. 물론 다 받아안지는 못했죠. 그 덕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지지도 50% 가까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력, 이러한 지지도, 그다음에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다 받아왔는데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인물 중심으로 한 이 문모닝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것과 그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이제 거기에 같이 편승하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선을 꺾기 위해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일부에서 뭐 암모닝 얘기는 하지만 문모닝에 비하면 조직지열이지요.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주 단단한 지지도가 지금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거의 40%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50%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그러한 국정농단을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아직은 흩어지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더 안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은 뭐 누가 몰락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다만 하나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같이 정권 교체를 노력했던 세력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요즘 안철수 후보님 보면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말씀하시는 게 진짜 과거 예를 들자면은 뭐 자강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수 표심, 저는 건강한 보수 표심 내에 숨어 있는 적폐 세력의 표심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폐 세력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한 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건강한 보수들, 사실은 그 부분들에 숨어 있고 그 숨어서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만만해 보이고 세력도 약하고 후보님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도 조금 아직 일천해 보이고 세력도 약하고 결국은 우리들하고 손잡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은근히 지금도 추동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좀 위험하고요. 네. 대단히 위험하고 그렇게 정권을 잡는다 해서 저는 국정운영 협치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협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치권을 발들여놓은 이후에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결단하셨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들어오실 때 역시 나가셨고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이 말로 하는 협치나 말로 하는 연정은 사실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대안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후보 하나가 아주 똑똑해서 어느 후보 하나가 아주 리더십이 좋아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대안 세력, 핵심적인 대안 세력이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 네. 대안 세력의 중심과 그 역사와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선거 마지막 국면에 가면은 다 이것들을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100% 만족하지 못하실지라도. 네, 전희경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당 정 위원장님이 제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당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수권 능력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정당의 그 정강 정책의 그런 그 선명성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또 거기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문제는 소수정당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남 지역정당이라는 그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한 발짝도 어떤 자신의 정치 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상황 정치를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를 뽑으면 박지원 대표를 뽑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세간의 평가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안철수 후보 본인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아닌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 연대를 통해서 뭐 정권을 잡으면 그 전국을 풀어가시겠다 그랬는데 연대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연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 자기 정체성부터 뚜렷하게 알아야 상대방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별이 있고 저 정당과 손을 잡았을 때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당 대표인 박지원 그 당대표와 그리고 그 당의 색깔은 저는 명확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후보 자신만 거기에서 의도적 혹은 당에서 당의 필요성에 따라서 짐짓 한 걸음 내어놓음으로써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시고 뭔가 보여주셔야만 새로운 정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정기남 위원장님. 그 호남 지역 정당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그 어찌 보면 좀 그 우리 호남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의
어쨌든 절대적 기반, 확고한 지지 기반은 호남인 건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틀에 갇혀서 지금까지도 호남 지역주의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미 호남을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서울, TK, 충청에서 이미 1위를 달리는,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지지율, 소위 이른바 정당 득표율에서는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인 고른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국민의당을 호남 지역주의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호남인에 대한 이건 모독일 뿐더러 두 번째 다 나아가서 국민을 여전히 지역주의 이데올로기로 편가르게 하는 정치로밖에 볼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조금 전에 공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KBS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함께 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자구도와 양자구도의 지지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다자구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8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2,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응답률은 15.3%고요. 표본오차 95%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자구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로 지금 처음으로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6.8%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32.7% 물론 오차 범위 내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6.5% 유승민 후보가 1.5% 없다, 모른다가 19.8%의 다자구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자구도로 한번 볼까요? 양자구도의 모습도 한번 보게 되면 역시 같은 내용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40%가 넘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민경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보수 표심은 상당히 적게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앞서는 이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보수 표심이요. 지금 홍준표 지사와 유승민 후보를 합쳐서 지금 10%를 못 넘겨요. 8%입니다, 여기서. 예, 그럼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를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묻고 싶어요. 국민의당에게. 뭘 묻고 싶냐면 지금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기도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이 잘해서 좋아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싫으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보수의 표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략적 선택과 현실적 선택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한국 두 정치 가지가 지형을-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 말고요. 네네. 지금 제가 쉽게 되게 네. 얘기했잖아요. 이 쉬운 답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쉬운 답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한 2개월 동안 안철수 후보가 각종 TV 토론이나 경선을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가 가진 유능한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보수 성향의 오갈 데 없는 표가 아니라 절대 문재인 후보를 찍지 못하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의 인물 경쟁력이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을 이끌어온 과정, 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어떤 리더십의 모습,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온전히 반문재인 정서로만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면만 보는 좀 우를 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욕심꾸러기, 그다음에 이 패권에 대한 우리 그 국민이 지금 굉장히 질려하시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괜찮다, 이제 대안 세력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그게 이 30일이라는 선거를 치러본 저로서는 사실 30일이라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짧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깁니다. 이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하면, 이 높은 여론조사에 취하면
탁 겸손해지지 않는 모습이 탁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찍어야 되나 박지원을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왜 거예요. 문재인과 박지원이 나오죠? 박지원 대표는 이제 주제의 그게 왜 대상이 아닌 그러냐면 거죠. 그게 욕심꾸러기 모습으로 되면 안철수 후보가 사라지게 되니까 뒤에 있는 박지원 박지원 대표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를 예. 우리 의원님께 내가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제가 다른 그게-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아니, 것 같아요. 하나만 먼저 예. 하고요. 그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우리 보수 국민들 또 다 적폐 세력입니까? 단 한 번도 문재인 후보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그 50%가 넘는 모든 국민한테 적폐 세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아니, 근데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들려요.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발끈하시는 분들이 그냥 부득이 재발절이다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하셨듯이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답변을 다 하셨어요? 예,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는 저희들 이제 예방주사 맞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대세론을 유지해 오시다가 이제 보수 표심들이 사실은 이제 한 군데로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제 몰려가는 형국이죠. 과거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총장 갔다가 황교안 총리까지 왔다가 이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까지 와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은 일부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문 후보에 대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같은 얘기 또 하고 받아쓰기 하고 이미 해명이 다 끝난 것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고, 몇몇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는 방송사 노조에서 오히려 얘기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이미 검증이 끝났고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른 정당에서 대변인이 얘기한다고, 대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쓰기 해서 그대로 내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고요. 근데 이러한 과정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보수 언론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사설과 칼럼으로 닮은 발가락으로 찾아서 연대하라고 안철수 후보한테 끊임없이 요구했고, 보수 표심한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이것들이 결합돼가지고 현재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보수 표심, 샤이 보수, 앵글을 다 좋습니다. 그 건강한 보수 표심 안에 숨어있는 전 적폐 세력의 사실은 심각한 다시 한번 뭔가 도약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보다 세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만만한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몰아가게 해주는 이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호남을 비롯해서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평가하지 않으실까라는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천희경 의원님. 네, 지금 이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다, 지겹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도 막 고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본데, 저는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국민도 언론도 식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것이 자꾸 얘기되더라도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해줄, 명쾌하게 밝혀줄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취업 특혜, 황제 유학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 행사에 이 특정 대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동원된 거, 이런 거 하나도 지금 해명을 못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들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김기춘, 우병우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참여정부 시절에 심지어 우병우 더하기 김기춘 그 실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문재인 후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명백하게 그걸 밝히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진부한,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떠오르도록까지 그렇게 진부한 그 답변밖에는 못하고 계시는지 네. 그걸 오히려 궁금해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뭐 두 분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하시기 전에 한 가지 표만 더 보여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지역별입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후보 지지도가 나와 있고요. 또 대구와 경북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두 분께 각각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와 전라 지역의 후보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41.7%고 문재인 후보가 38%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TK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으로 넘어가 보면 안철수 후보가 38%, 문재인 후보가 22.8%, 홍준표 후보가 13.1%, 심상정 후보 2.4%, 유승민 후보 2.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다 모른다는 21.7%였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 없다 모른다는 14.8%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하던 얘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남 위원장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요, 왜 보수표가 이른바 부동표 또는 어떤 부동층으로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단순히 분위기 편승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어떤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로는 절대 안 되겠다. 적폐청산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는 문재인 후보가 적임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여론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국정농단의 또 주범이었고 또 한편 국정농단을 방조했던 세력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유력한 현실적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흐름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네거티브는요. 저는 검증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검증을 회피하는 후보는 대선 후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거티브는 분명코 네거티브를 제기한 세력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거티브 선거 방식으로는 어떤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후보들일수록 더더욱 네거티브보다는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빨리 돌아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호남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호남은 2주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7대3, 6대4 정도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주 전 경선을 통해서 호남인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하고 한번 붙어봐라 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2주 동안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훈 의원님. 일단은 문 후보님, 우리 신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문 후보님 아들이나 이렇게 이게 네거티브냐 검증이냐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문 후보님 아들과 관련해 가지고 KBS 언론노조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딱 언론노조 성명 낸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2012년도에 이미 검증 다 했고 해보니까 별게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미 정리된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확인된 것조차 안 된 것이냐 의혹을 제기하고 했던 것을 그대로 언론사들이 받아쓰기하고 저희들의 얘기가 이때부터는 검증이 아니고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들을 확인했다고 얘기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MB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특정 언론사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이미 확인됐고 해명이 다 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된 거 가지고 세 꼭지나 연달아 해가지고 다른 당에서 의혹 제기한다 해가지고 네.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미 사실은 이미 다 이러한 언론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미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냥 보도한 얘기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호남 얘기해 보면 호남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은 거의 반반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과거 이제 문재인 후보 독주할 때만에 비해서 분당 안철수가 많이 따라 올라왔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정기남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에 대해서 보면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 성지였고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를 앞장서서 써왔던 호남인들이 사실은 대학 시절 데모 한 번 안 해본 안철수한테 어떤 동질감을 앞으로 더 느낄 것인지 사회적 약자를 진짜 대표 명사 사회적 약자의 대표 명사였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게 이 수도권에서 내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많은 전라도 사람들 입장에 진짜 멍해를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식 투쟁하고 사회적 약자로 해서 단식 투쟁 안 해본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호남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때쯤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 호남의 미래를 사실은 맡기기 어려운 후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 거라고 시간이 지금 생각하고요. 많지 없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고 정의영 의원님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윤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KBS 언론노조, 언론이라는 건 정말 뭐 철저하게 정말 취재하고 검증하고 이러는 건데, 와, 이제 됐다,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 언론노조, KBS 언론노조다. 그 KBS 언론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진짜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 이게 연합뉴스와 KBS 공동조사 여론조사 결과라고 네. 보여주셨는데,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순서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순이고, 예. 그리고 지지율 격차도 굉장히 아까 그 그래픽을 보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나중에 대선 끝난 다음에 한번 실제 그 지지율하고 반드시 대조해보고 네.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갖는 한계가 뭔지 한번 전 짚어봐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각합니다. 앵그리 보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좀 전에 이훈 의원께서 단식 무슨 민주화운동 경력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진정 이해운 호남 의원이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이해운 의원이 어디? 이훈 의원이라고 아. 했습니다. 진정 호남인들은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뭐 민주화운동 경력, 저도 물론 운동권 출신입니다만 이제는 국민 통합,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어떤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안철수 후보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이고 네. 또한 한국의 빌 게이츠로 불릴 만큼 사회적으로 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평가해주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미영 의원님도 짧게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 이번 대선판에서요, 뭐 국민 통합하겠다, 뭐 잘해보겠다, 적폐청산하겠다 이런 구호만 외치는 건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구호 외치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되게 심해지니까 이제는 악보를 내놓으라는 게 제 얘기예요. 악보를 내놓으세요. 노래를 부르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악보로 어떤 노래를 부를 건지 악보부터 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네. 뭐 제일 길게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면 지금 벌써 여기가 2분, 3분이 오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정말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를 다 떠나서 진짜 과연 내 삶, 그다음 내 아이의 미래, 우리나라의 장래, 그다음 나의 노후 이런 것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를 앞둔 대통령 선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앞에서 누가 싫어서 투표하는 반대 투표, 저는 앞으로 다 진행하면은 큰 힘을 잃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심도 있는 열띤 토론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